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느라 고생하셨죠? 예. 근데 왔더니 또 추워요. 예. 난방시설이 이제 고장나서 좀 춥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 학구열로 이제 불태우도록 하죠. 오늘 그 수업은 우리가 11, 12월 달에 그 기초과정으로 봤던 것들, 그 중에서 좀 중요하고 매년 출제가 되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진행은 그 오전 수업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고요. 1시간 식사하시고 3시에 다시 만나서 한 5시 정도에 끝낼 생각인데 항상 끝날 때 끝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어요.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프린트가 2개 나갔죠. 하나는 그 우리가 볼 내용 중에서 기출되었던 지문들이에요. 그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다 수정을 했는데 혹시 한두 개 뭐 수정이 안 된 게 있어요? 뭐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거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이론 요약. 그거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대리부터 나오는데 총칙에서 뭐 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보통 대리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1번 보시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리는 대리의 종류로 가장 기본적인 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별이 될 때 발생 원인부터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였냐면 수권. 임의대리하면 항상 수권이 나오죠.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률 행위로서 생기는 거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으로서 발생되는 것이 법정대리예요. 그러면 발생 원인 이러면 대리권의 범위도 마찬가지인데,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한다고 했냐면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하고 법정대리는 법률로 정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그러니까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 규정으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프린트 2개 좀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법률 규정이니까 얘는 신경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임의대리권의 범위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해석에 따라 정하는데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죠. 특히 1번, 2번, 3번이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1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이라는 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게 매매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대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럼 포괄적으로 수여되었다는 말이 써 있으면 뒤에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대금 지급비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어진 대리권과 상반되는 권한은 포함될 수 없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의대리는 계약 체결에 대한 취소권이나 해제권 같은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돈 받아오세요 라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을 줬어요. 돈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더니 가서 면제해주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권한까지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1번, 2번, 3번은 뭐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 봐두시고 밑에는 이제 그러면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수권행위로 범위를 정할 텐데 문제는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로 나누는데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현상 유지하는 건 얼만큼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근데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만약에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건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또는 뭐 돈 받아온다든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3번은 좀 조심하죠. C번은 원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조심하실 말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한대요.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건 본인 재산을 뭐 해주는 거냐면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끝에 처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보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얘가 출제가 됐던 판례였고요. 사례였고, 그 다음에 이용계량 행위는 뭐 말 그대로 남의 대리인이 본인 물건을 임대하거나 또는 이잡으로 돼야 한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조심하실 점은 부정 사례 좀 보시면 돼요.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전환한다. 그럼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바꿔버리면 성질이 변한다라고 했죠. 예금은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금리가 높진 않지만 문제는 이제 주식이나 사채. 얘네들은 잘하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잘못하면 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고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지목을 바꾼다,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냐면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무권대리면 본인이 유리하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인해서 자기 법률행위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본인에게 이득이냐 손해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이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쳐서 엄청 이득이 됐어요. 그럼 이거 유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 본인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주어진 권한을 넘어가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무권대리고 그러면 본인은 흐뭇할 테니까 얼른 뭐 하면 돼요? 추인해서 자기 법률행위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있어요. 대리권을 무제한 인정해주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권 제한을 두는데 우리 민법은 대리권 제한을 두 군데서 규정합니다. 먼저 124조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동대리 규정은 뭐 지문 하나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으면 원칙이 공동대리였어요? 각자대리요?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법률이 규정하거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때 공동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대리 파트에서는 뭐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틀리게 나오면 대리권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금지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두 가지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 근데 이때 채무이행이라는 건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 보면 이런 거였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이 있어서 을한테 대리인 나 부동산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대요. 그러면 자기계약이라는 건 이 부동산을 누가 샀다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가 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쓴다면 매도인 난과 매수인 난을 봤더니 매도인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갑인데 누가 대리해줘요? 을. 그럼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될 거고 매수인은 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을이 자기 방에 누워서 혼자 매매계약서 쓰는 거야. 그러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있냐면 본인이 피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리인 나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런데 필요하면 당신이 사도 돼. 적정하게 사가라고 허락해 줬다면 얼마든지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은 가능한데 조심하실 점은 모든 채무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만 가능하다. 다툼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완성된 채무예요. 그럼 이 채무가 이행되어서 본인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요 대리인 을이 본인 갑에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는데
을이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변제기가 12월 25일이었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변제기가 지났네요. 을이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면 을이 혼자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이 채권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변제기가요. 내년 2월 25일이에요.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오늘 좀 받아가자라고 3달 땡겨서 받아갔대요.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고치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기 미도래 채무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된다고 했고, 예를 들어 을이갑에게 1억 원의 채권도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어요. 근데 대물변제 계약을 혼자 체결한대요. 대물변제 기억나시죠? 뭘로 갚는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얘가 1억 원 받을 거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더니 을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돈 대신에 네 부동산으로 받아갈 거야 라는 계약을 혼자 체결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채무이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다툼이 없는 채무.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채무이행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 좀 다시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게 계약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돈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더니 이 사람이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권한은 없다.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첫 번째 뭐 있었냐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야. 두 번째는 다툼이 없는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4번은 뭐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이 뭐라고 했냐면 각자 대려. 시험에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죠. 본인은 하나밖에 없죠. 본인은 뭐밖에 없냐면 사망. 본인의 사망이 있고, 자, 대리인은 3가지였죠.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사, 성, 파 이렇게 됐어요. 요건 이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 소멸사유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틀리게 나왔던 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OX예요. 틀리죠? 본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옳은 지문으로 고치려면 본인을 뭘로 바꿔야 돼요? 대리인. 본인은 사망밖에 없고요. 대리인만 사성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파트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무권 대리 파트였어요. 우리가 정리를 한 게 대리가 인정되려면 현명을 해야죠. 현명. 저 대리인이에요라고 표시해야 되고 현명을 했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라면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요. 무권 대리라는 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 무권 대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현명을 했어야 돼요. 현명을 했는데 나 대리인이에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를 하고,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럼 현명을 안 했다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럼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처분했다면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리자와 무권대리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권한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무권대리라는 건 최소한 대리인 인척하고 대리인 행사를 한 거고, 무권리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마치 지 것인 양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은 게 바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는 다시 우리 통설에 따르면 광의,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두 종류가 있었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있었고, 그리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둘 다 무권대리인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냐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했냐면 본인이 져야 돼요.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무권대리죠. 그러면 수많은 무권대리 사례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대리는 딱 몇 개밖에 없었냐면 3개, 125조, 126조, 129조. 125조는 뭐였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처음 듣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26조 월권대리인데, 그 표현대리는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냐면, 125조는 이런 거였죠. 갑을병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겁니다 라고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뭘 했다는 거야.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외부에다가 병한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줄 거니까 원하시면 걔랑 매매하세요 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얘는 지금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대리권이 없었죠. 수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을하고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거지만 이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야? 본인이 져라. 또 두 번째, 월권대리는 일단 권한을 초과한 거니까 최소한의 요건은 을에게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죠. 예를 들어 임대차에 기본 대리권이 있는 애가 임대차를 하지 않고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리예요. 근데 기본 대리권이 수여되었고 상대방은 이 을에게 이 매매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러면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소위 멸권대리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행위 시에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라.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이게 125조고.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126조고요.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근거는 소위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법률이 정하는 외관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 외관 형성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되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라고 했냐면 직접 상대방, 병만 보호하는 거야. 갑이나 을이나 또는 병에게 산 전득자, 정 이런 사람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직접 상대방만을 위한 제도다. 그럼 표현대리의 특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프린트 좀 볼게요.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인데 보통 줄여서 수권 표시라고 하고 126조는 월권대리, 129조는 멸권대리라고 불러요. 근데 일단 먼저 성질 좀 보세요. 성질. 박스 맨 밑에 성질을 보시면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렇게 나오면 그림에서는 무조건 병이에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그러면 두 번째는
표현 대리는 그러면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자, 그림을 잘 볼게요.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뉘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권 대리. 그럼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무권 대리는 유권 대리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을 위해 본인이 지는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소송 당사자가 유권 대리를 주장했대요. 그럼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면 이 안에 표현 대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보시면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자, 세 번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되려면 이 무권 대리인 법률 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을과 병이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야. 유효해야죠. 그래야 얘가 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건 누가 이행 책임을 지는 거야?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랑 얘의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면 얘가 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의미지 되시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보면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이 본인인데 을이 병과 대리로서 첩계약을 체결했어요. 첩계약은 무효죠. 당연히 반사회적 무효인데 만약에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본인은 예상치도 못한 첩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행하려면 얘네들의 법률 행위는 유효해야 되고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면 표현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할 때 과실상계란 말은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과실상계는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과실상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손해배상을 할 때 가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상계하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길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나면 직진차선으로 달리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과실분 정하죠. 그럼 보통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직진차예요? 끼어든 차예요? 끼어든 차인데 보통 그러면 100대 0으로 안 나옵니다. 그럼 보통 8대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실분이 8대 2면 얘가 손해배상할 때 20%는 공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실상계. 근데 이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손해배상할 때 그 과실분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요? 이행 책임을 져요?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상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어진다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실상계가 표현 대리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를 했어야 한다. 대리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건 뭘 해야 한다는 거야? 현명.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라고 했어요. 현명이 없으면 무권리자 처분행위. 135조는 뭐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나올 말인데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26조예요. 월권대리죠. 월권대리. 이 사례 잠깐 좀 보면 일단 126조 월권대리는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대리권은 존재해야 돼요.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있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건은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인 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 좀 해줘 라고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대리인이 서류 받아서 하나는 등기를 안 하고 집을 팔아버립니다. 매매를 하거나 또는 대물 변제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어요. 등기하라 그랬더니 집을 팔았네. 그러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한 거야. 초과한 거죠. 그러면 이 을은 기본 대리권은 있었는데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얘가 수여받은 대리권은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이야. 그럼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일까요? 사법상의 권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초 강의 처음 할 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면 사법이고 개인과 공법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 공법에 단순하게 그렇게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요 등기 신청은 개인끼리예요? 등기소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그럼 이건 국가기관 간의 문제죠?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 등기 신청권하고요. 등기 청구권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르죠. 등기 청구권은 보통 권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절차 협조해, 등기 서류 줘라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의 행위예요? 사법상의 행위예요? 그건 사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니까 공법상의 권한이고요. 그러면 매매나 대물 변제, 얘는 매매니까 이건 당연히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럼 문제는 공법상의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만 초과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뭐 같은 사례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돈 좀 빌려와라 라고 소비대차의 대리권을 줬더니 집을 팔았어요. 그럼 돈 빌리는 거랑 집 파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월권 대리는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기본 대리권 속에 공법상의 행위가 공법상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법상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되고요. 그리고 임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 때는 안 봤지만 복대리라 나와, 복대리. 일단 이건 확인만 하세요.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다음 과정 할 때 볼 텐데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대리라는 건 뭐예요?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대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건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복대리와 표현대리를 관련해서 지문으로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복대리는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야. 만약에 복대리의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는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표현대리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야.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129조. 대리권이 소멸했다. 근데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 주어졌던 권한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드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임대차 할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임대차 하라고 본인이 대리권을 줬는데 잘 못해요. 어영부영해.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니? 이러면서 대리권을, 수권을 철회합니다. 대리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된 거예요. 아, 그러면 좋게 말하지 그렇게 말해. 분노에 불타갖고 제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집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럼 임대할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집을 팔았대요. 그럼 예전 소멸되었던 권한 내요. 그 권한 초과한 거예요. 초과했대. 그럼 몇 조로 간다는 거예요? 126조. 그럼 126조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9조라는 표현 대리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얘도 자주 등장이 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초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리, 병과 법률행위 할 때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현명이에요, 현명. 현명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면 무권대리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이에요. 우리 판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갑이 을한테요. 대리인 돈 좀 빌려주라, 돈 좀 빌려와 라고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돈 좀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거야. 그래서 돈 빌려오라고 담보 잡히라고 서류 줬더니 집을 팔아버립니다. 권한이 초과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담보 잡히라고 서류를 줬더니 을이 그 서류를 받아서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담보 잡히라고 서류 줬더니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서 집을 팔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집을 팔았다면 팔 때 누구 이름으로 판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럼 뭘 안 한 거야? 현명을 안 한 거야.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리행위를 했어야 한다. 현명했어야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을에게 이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죠. 그게 바로 선의 무과실이 한다. 조심하실 점은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 판례는 대리 행위 시. 요 매매 계약 시를 말하는 거죠. 나중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례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을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요. 선의 무과실이었어.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언제만 본다고요? 계약 시. 나중에 달라진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병이 을이랑 계약을 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걸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만 몰랐으면 되니까. 계약 시. 그럼 제가 좀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언제 알았다고? 체결한 후에 알았다는 거. 그럼 계약 체결한 후에 알았다는 건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제만 보시는 거예요. 계약 시. 너무 당연한 게 무권대리 소송이 제기됐다는 건 끝까지 무권대리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계약 시. 계약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요게 126조 표현대리인데 여기서 가장 표현대리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럼 지문 좀 더 볼게요. 자, 지문 프린트 6번입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자,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가느냐? 표현대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얘는 무권대리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7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 자, 지금 이 7번이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얘기하면 뭐가 적용 안 된다?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쓰는 말이지 이행책임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 표현대리 파트에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물어볼 말 뻔하죠. 표현대리가 돼 안 돼?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다. 동종 유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 부정되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럼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0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상대방은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때만 보는 거예요. 행위 당시만 본다. 자, 11번.
공법상 행위인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이나 자, 요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공법상 행위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과는 달라요. 우리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도 뭐라고 2년 연속으로 출제됐냐면 등기 신청권은 등기 청구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OX예요. 틀려.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사법상 행위예요.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고 등기 신청은 공법상 행위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건 사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시법. 그 공시법도 범주로 보면 공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할 거예요. 물론 등기법에서 하시겠지만 그게 달라지는 거고 등기 신청 대리권, 두 번째 법정 대리권 이런 것들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좀 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공법상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나온 것처럼 법정 대리도 되고요.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복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에 관한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무권 대리의 경우에 원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추인,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그럼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추인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구표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된다. 갑이 본인, 의리한 사람은 대리권 없이 갑의 집을 팔았어요. 을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각종 서류 훔치고 위조해서 내가 우리 아빠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그 집을 팔았대요. 자, 그럼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이건 표현 대리도 아니고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때 본인은 하고 싶으면 얼른 뭐 하면 된다고 했냐면 추인. 시가로 3억 하는데 아들이 웬일로 5억에 잘 팔았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행위는 매우 괘씸하지만 내 효과로 귀속받고 싶을 수 있죠? 추후에 인정하면 돼요. 자, 그럼 좀 전에 지문으로 자주 나왔던 것처럼 추인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 써 있었어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서 매우 속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대요. 그럼 얘는 하기 싫으면 얼른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그럼 철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는 누가 더 빨랐느냐요.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얘가 먼저 추인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얘가 먼저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집 아들이 돈 필요해서 집 팔았는데 이렇게 잘 팔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급매해버렸대요. 3억짜리 1억 5천에 팔았대.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유리해진 거야? 상대방, 본인이 불리해진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고 써 있으면 이 병이 갑에게 1억 5천 줄 테니 부동산 넘기세요 이러면 넘겨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질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갑에게 책임지세요라고는 못하고요. 어떻게 책임 좀 지실래요? 라고 물어보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최고라고 했죠. 답변을 촉구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본인이 우리 아들이 한 건데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좋은 말로 하겠어요? 뭐라 그래 갑한테? 당신 아들 말이야 사무소 위조죄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할 테니까 콩밥 먹게 될 거야. 인정해줘 이럽니다. 그럼 아버지가 마음이 어때? 아프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에 따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러면서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추인해 준다고요. 근데 나 안 해줘 라고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하게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인정되는 권리 2개, 추인권과 뭐야? 거절권, 상대방도 2개, 철회권과 최고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던 건 철회하게 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철회권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준다 그랬어?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의자만. 근데 최고권은 얘가 끝장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안다고 물어도 못 보겠어요?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추인하겠다, 거절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자, 확답을 안 하면 최고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전부 다 긍정적이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 갑은 하고 싶으면 추인을 할 텐데요. 보통은 이 병에게 추인할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추인은 꼭 병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이 정한테 팔았다. 승계인이죠. 승계인, 전득자. 이 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다고 했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상대방, 그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깔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추인을 했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거예요. 집에서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추인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우리 아들 잘했어라고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얘한테 추인할 수는 있지만 이 추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정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말이 써 있으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몰랐대요. 추인의 효력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철회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 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말 써 있으면 그 추인의 효력이 얘한테 생기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추인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얘 승낙이 있어야 추인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 단독행위죠. 추인은 단독행위고요. 추인은 단독행위.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종류로 말하자면 형성권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요 추인을 단독행위로 하는 거니까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이 추인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만 추인하는 건 무효입니다. 일부 추인이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 아들이 지금 1억 5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추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한 매매 계약은 제가 3억에 추인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럼 이런 추인이 뭐예요? 1억 5천에 팔았더니 3억에 추인한다.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그럼 이 추인이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이게 유효면 15억에 추인하게. 또는 이 집 아들이 아버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건물은 놔두고요. 토지만 추인합니다. 이게 뭐야? 일부 추인이야.
그럼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상대방이요, 나는 3억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동의해 줬대요. 그럼 얘가 변경을 가한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뭘 해줬다? 동의해주면 유효가 되니까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동의가 없다면 그때는 무효다라는 얘기죠. 늘 나오는 얘기, 추인은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묵시적 추인으로 본 대표적인 사례는 이 집 아들이 집 팔았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부동산 등기 서류를 모두 줬대요. 계약을 이행했답니다. 그럼 계약을 이행했다는 건 추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을 이행한 것 속에 어떤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추인.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방치한 것, 내버려 둔 것만으로는 추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이행을 하거나 인도하거나 시간을 좀 달라라고 기한유예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되면 추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협의의 무권들에서 봤던 내용 중이고, 또 간단한 것으로 시험에 잘 나왔던 건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집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내가 울아버지의 지위를 포괄승계했으니 거절권을 행사할 테다. 따라서 이미 넘어간 등기는 말소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신의칙 위반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팔아먹은 다음에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 프린트, 요약 프린트 잠깐 볼게요. 협의의 무권들인데 지금 보신 내용들 쭉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추인권. 추인권은 단독 행위로 형상권이다. 상대방이 동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직접 자신에게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행위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그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누구에게 하는 건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무권대리인. 특히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말이 써 있으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명시적, 묵시적 다 되는데 근데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건 그냥 방치했다. 방치한 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행을 하거나 인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이행할 테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기한유예를 요청했다. 기한유예를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추인으로 인정이 돼요. 구별되시죠? 그럼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대요. 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추인으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이건 추인으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추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또는 무권대리인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답니다. 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런 거 추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판례예요. 또 뭔가 이행, 인도, 요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 위반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거절권 행사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2번 자주 나온다고 했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에 지가 팔아먹고 상속을 한 다음에 거절권을 행사하면서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권. 최고권은 답변을 촉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 누가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선악불문. 매우 중요하죠. 선악불문.
근데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왔죠.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봐요? 거절. 보통 시험은 이제 틀리게 내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험도 1번 지문으로 틀리게 냈어요. 추인이 아니라 뭘로 봐요? 거절. 그게 정상적인 시험이고요. 시험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최고 기간 내 본인이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지 않으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발신주의가 딱 2개 있단 말이야. 딱 2개. 무권 대리 최고 확답 하나.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격지자 간의 승낙.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뭐 철회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자만. 그래서 보통 이제 무권 대리 사례 문제, 무권 대리는 거의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라면 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렇게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렇게 시작하면 최고가 써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건 악의자도 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악이라고 써 있는데 철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그 지문은 틀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5조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35조 책임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을 말해요. 자, 135조 마무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갑이 있고 을 병이 있어요.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럼 본인이 주어진 게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었고요.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었어요. 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다. 물론 이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특약이 없으면 소급표가 있어요. 거절하면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자에게 인정해요? 선악불문이에요?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불문. 철회, 끝장내는 건 선의자만 해요. 그러면 병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제가 할게요 라고 추인하면 뭐 상황은 아름답게 끝납니다. 서로 이행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나 안 해 이럽니다. 거절. 그러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야, 너 일로 와봐. 책임져. 이게 바로 135조의 책임이에요. 그 135조의 책임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대리권 증명해봐. 없어 그러겠죠. 그러면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그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 자,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느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선택권을 주겠어요? 상대방이 선택하겠어요? 그쵸? 얘 뭐 이쁘다고 얘한테 선택권을 주겠어요?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이행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게 요 무권 대리인이 요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약에 요 을이 제한 능력자였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 사례 문제에서 보통 뭐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많냐면 갑의 미성년자 자녀 을이 이렇게 시작해요. 갑의 미성년자 자녀 을이. 그러면 무권 대리 파트에서 미성년자 자녀라고 문제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병이 을에게 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책임은 책임 능력이 있어야 지는 거야.
근데 얘가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권자 가지고 계속 물어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요거 많이 물어봐요.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는 을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했냐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근대사법의 원칙상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겠어요? 과실 책임이 원칙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질 이유는 없죠. 원래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 독특하게 무과실 책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냐면 예를 들어 을이요. 얘랑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자기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었네? 책임져야죠. 근데 얘는 왜 그랬냐면 A라는 애가 얘한테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사기였던 거야. 그럼 얘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예요. 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래도 지라는 거야. 그래도 져야 한다. 상대방을 위해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135조 책임 마무리고요. 자, 그러면 표로 정리된 거 보시면 전제 조건, 이 135조를 물려면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았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해서 철회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이행하라고 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어야 돼. 철회하지 않았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본인이. 그러면 이 135조 책임이라는 것은 언제만 물을 수 있는 거냐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135조 책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어떤 얘기 했냐면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면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얘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까요? 본인에게 물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못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만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해서 철회. 계약은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얘한테 계약을 이행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어요.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본인이 만약에 추인했다면 얘가 책임질 거니까 얘한테 물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본인은 추인하지 않고 뭐 했겠어요? 거절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35조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고 본인은 추인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본인에게 책임을 못 묻게 됐으니까 네가 지세요라는 건데 이때 상대방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선택권자죠. 누가 선택한다고 했냐면 상대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중요하게 나오는 거. 무권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전장에 표현대리가 있었어요. 표현대리.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 한 6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한 6번에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적용되지 않아요. 135조 책임은 표현대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질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135조 책임은 표현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 파트. 특히 이제 시험에 매년 뭐 2문제 정도 나오는 게 무권대리 파트예요. 자, 요번 시험에도 표현대리 한 문제, 협의의 무권대리 한 문제가 각각 2개가 출제됐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냥 좀 쉬었다가 이제 무효와 취소 들어가도록 할게요.